자, 일단 의미라고 하는 것들을 정의를 해볼게요. 의미는 다들 아는데 저희가 지난달에 의미라는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의미가 뭘까로 생각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특히나 저희 쪽 전공을 하는 사람한테 의미는 정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모든 건 다 의미에서 시작해서 의미로 끝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막상 그 의미라고 하는 거를 정확히 뭐지라고 고민해보지 못한 경우들이 꽤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의 의미를 한번 정의해보죠. 이거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원래. 의미의 의미를 정한다? 예. 진짜로, 그렇잖아요. 의미가 의미지 뭐야. 이렇게 되는 건데. 영어에서 meaning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나라의 말에서는 의미라고 얘기할 때, 이게 의외로요, 이게 철학사전 같은 데 흔히 많이 나오는 이제 그런 정의이기도 한데요. 여기서는, interpretive inquiry라 해서 뭔가를 이제 탐색적으로 연구를 할 때 쓰이는 어떤 초보적인 학술적 내용들을 가르치는 책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두 종류의 사물 사이에 맺어진 관계성. 되게 의외지 않으세요? 이게 먼저 올라와 있어요. 이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두 종류의 사물 사이에 맺어진 일종의 관계성? 두 번째 의미가 흔히 사용되는 의미입니다. 기호 혹은 사물에 담아놓은 의도 내지 표현 내지 표명. 예. 그래서 의도는 intention에 이제 표현은 expression이고요. 표명은 이제 signifying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뒤로 갈수록 좀 더 기호가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초보적인 수준의 의미라고 하는 건 의도예요. 명확한 목적이 있는 뜻이죠. 표현은 명확한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느낌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안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그거를 특정한 종류의 전달 가능한 형태로 표현하는 거죠. 숨겨져 있는 걸 드러낸다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표현은. 그리고 표명이라고 제가 번역해놨습니다만 영어의 signify라고 하는 건 사인을 사용한다. 즉 기호를 사용하는 행위 이런 걸 말해요. 예, 의미 있는 행동, 의미를 담아서 전달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말하죠. 기호 혹은 사물이라고 얘기해 놓은 게 뭐냐면 우리가 기호는 인간이 문명적으로 만든 거고 사물이라고 하는 건 문명적으로 만든 것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그냥 만들어진 것들도 있죠. 자, 누군가한테 초대받아서 갔더니 뭔가 꾸러미를 하나 줘. 열었더니 돌멩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 사물이죠. 네. 무슨 생각이 들까요? 뭐 하자는 거지? 싸우자는 건가? 이거 들고 싸우자는 건가? 머리를 때릴까? 뭐 이런. 네. 예전에 온라인으로 그 마켓이 처음 열렸을 때 그 당시엔 어땠냐면, 야, 아니,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한다는 게 가능해? 그렇죠. 어떻게 내가 실제 물건을 보지 않고 주문을 해? 게다가 돈은 이미 지불하고? 이게 불과 10년도 안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 온라인에 같은 데 많이 떴던 게 뭐냐. 야, 주문했더니 돌멩이 하나가 왔어요. 뭐 이러면서 이제, 예. 그런 거 실제로 많았어요. 돈만 받아 먹고 어딘가 그냥 아무거나 보내버린 거죠. 그냥 적당한 무게를 가지고. 지금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물론 일어나는 때가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주문한 것과 꽤 다른 것들이 올 거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주문 안 하잖아요. 그게 경제 시스템의 신뢰가 형성됐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초기에 우리는 물건을 보지도 않고 구매한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죠? 실제 사물이 교환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건 뒤에서 좀 더 얘기할 것이긴 하지만 이 사물이라고 하는 거, 돈 또는 종이 한 조각이 아니라 인쇄된 종이 한 조각이 아니라 이게 이를테면 비빔국수 하나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 이 안에는 가격이라고 하는 것 또는 지불수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점점 기호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사물들은요. 이를테면 까마귀가 긁어모으는 파란색 유리 조각 같은 거. 인간들한테는 왜 쓰레기를 긁어모으냐 하겠지만 얘한테는 어떤 거냐면 되게 예쁘고 좋고 막 훌륭한 거예요. 심지어 뭐냐면 메이팅, 짝을 구하려면 이거 반드시 해야 돼. 예. 파란 거 막 이렇게 장식해 놓고 나중에 춤추고 막 이러거든요. 예. 까마귀는 물론 아니긴 합니다만 춤추는 새가 따로 있긴 하죠. 그러면 인간들의 눈으로 보면 대단히 의미 없는 행동이고 이 자체는 기호가 못 되지만 예, 까마귀나 이런 새들한테는 이 밝게 빛나는 유리병은 굉장히 소중한 물건이에요. 웃기죠? 여러분도 결혼할 때 받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동그랗게 생긴 그냥 금속 빛나는 거 여기다 껴주는 거잖아. 물론 더 되게 많은 의미를 부여줘요. 이게 막 사랑의 언약이고 뭐 나중에 헤어지면 이거 팔아가지고 살면 되고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궁극적으로 보면 어떤 외계인의 눈에는 쟤네는 왜 동그란 거 가지고 저렇게 손가락 끼고 난리를 칠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그 안에 의미를 담아서 기호로 소통시키고요. 누군가는 그건 아무런 의미 없는 사물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위로 다시 올라가면 두 종류의 사물 사이에 맺어진 관계성이라는 게 비로소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올 겁니다. 종이 조각 하나가 그냥 떨어져 있는 거라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겠지만 이것이 나한테 급하게 쓸 수 있는 화장실용 휴지도 될 수 있고요. 예. 사실은 10,000원짜리 한 장이 제 친구가 이제 이런 적이 있었는데 급하게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휴지가 없었어. 우와, 어떡하지? 막 뒤적뒤적하니까 10,000원짜리가 나와. 어떡하지? 10,000원을 버려야 되나? 나를 버려야 되나? 뭐 이런. 그렇죠? 두 가지 의미의 충돌이겠죠. 예. 이 사물이 나하고 이 당시에 맺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 결국 의미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제가 존재와 관계라고 표현했을 때 이 존재를 연결시켜주는 과정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걸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 건 되게 별거 아니어 보이는 이 무질서한 데이터들 사이에서 유질서한 질서를 갖추거나 패턴을 갖추거나 이유를 발견해낼 수 있는 데이터로 연결되기 때문이거든요.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즉 두 종류 이상의 사물 사이에 맺어지는 일정한 안정적인 관계를 뜻한다라고 추상적으로 했을 때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싶지만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면 이게 의미를 가장 추상적인 형태로 정의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부를 또 정리를 해보면요. 의미에 관련된 것에서 다양한 이제 그 이야기들을 제가 했었잖아요. 의미를 부여한다, 전달한다, 소통시킨다, 그죠? 이게 조금씩은 다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의미라고 얘기할 때 철저히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의미도 물론 있지만 대다수의 의미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의미가 형성이 되고 만들어집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미 부여예요.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이건 주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대체로 적극적입니다. 왜냐하면 무시하거나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의미를 발견하기도 하고 눈에 띄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뭐지? 라고 해서 형성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내 감정까지 투여해서 부여해요.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이게 없으면 기타의 관계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사물과 관계를 맺건 사람과 관계를 맺건. 자, 이거를 이제 개인을 벗어나면 이제 전달하기 시작을 하죠. 그냥 혼잣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나 저거 보면 불편해. 댓글을 달아. 왜 봉우리 놀려? 불편해. 근데 왜 그걸 댓글에 달고 있을까요? 그건 내 불편한 건데. 그죠? 댓글을 통해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봉우리 그만 놀려라고. 그리고 동의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손가락이 하나만 있으면 10개 있는 것보다 실망스럽죠. 왜? 내가 전달한 의미에 생각만큼 많이 돌아오고 있지 않으니까. 자, 이때부터 의미 전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막 복잡하게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호화 행위를 합니다. 이제 기호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글을 적고 손가락을 따봉을 치기도 하고 또는 밑으로 내리기도 하고 그렇죠? 적극적으로 발화하고 수용하고자 하고 결국은 나하고 비슷한 의미가 누군가에게 공유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나하고 비슷하게 생각하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이른바 전달이라는 과정의 특성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혼자 생각하고 말았겠지. 이거를 좀 더 정교하게 만든 게 의사소통입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그냥 갈지자, 기역자 이런 걸 그린다고 해가지고 의미가 소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워야 돼. 기호를 배워야 되고 기호를 쓰는 법을 알아야 되고 어떨 때 적당하게 이렇게 말해야 될지 저렇게 말해야 될지 알아야 돼. 내가 월차를 낼 거나 연차를 내는 건 나의 권리지만 눈치를 봐야죠. 그죠? 좋은 게 아니지만 내 동료한테 허락을 구하기도 하고 내가 덜 미움받기 위한 행동을 해요. 단순한 권리이지만 교섭적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사회적인 차원으로 보면 나만의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돼서 소통되는 게 아니라 공유될 수 있는 상상들을 만들어내서 이게 우리는 동료야, 예를 들면 우리는 같은 가족이야, 우리는 같은 국민이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그 의미가 같이 형성되고 같이 부여하고
그게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만들어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친구를 사귀었는데, 애인을 사귀었는데, 다음번에 만났더니, 안녕하세요. 제가 연애할 때 그랬거든요. 제 여자친구가 저한테 하루는 정말로 서운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막 해서 정말 처음에 제가 약간 대면대면한 스타일이기도 해서 막 지금 많이 친절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막 되게 엄격하고 약간 대면대면하고 이제 이런데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도. 그다음에 이렇게 막 지나서 약간 이제 풀어지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막 그래서 막 이제 감정 교류가 된 거야. 그리고 일주일 날 만났어. 그랬더니 또 대면대면해. 얘를 도대체 몇 번이나 만나야 얘가 나하고 되게 비슷해질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물론 이유가 있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유는 별거 아니었던 것 같긴 해요. 예. 네, 이런 거. 이거는 관계가 안정적이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불안해져요. 예. 내가 지난번에 딱 끝나고 나가지고 그때 왜, 와! 하면서 막 우리 친구지, 뭐 친구야! 막 이러고 딱 헤어졌으면 딱 만날 때 바로 친구야! 이러면서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안녕하세요? 이러면 이걸 다시 한번 또 갖춰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회적 관계는 훨씬 유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되게 잠정적인 게 아니라 안정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까도 제가 청소부 얘기를 했지만 청소하시는 분이 어딘가에서 청소를 하고 있을 거라는 믿음이 존재해야 되고 경찰이 저기서 칼을 차건 총을 차건 어쨌든 나쁜 놈을 때려잡아 줄 것이라고 전제해야 되고 대통령은 우리 세금을 줬으니 아침에 제대로 출근할 거라고 기대를 해야 돼요. 신뢰죠 이런 게. 예. 관계는 그 의미로서 유지되고 기대란 형태로 유지가 되고 기대는 내가 의미 부여한 형태이고 그거는 공동으로 의미를 형성시켜낸 형태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의사소통 행위하고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부의 결국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제가 존재를 왜 관계로 자꾸 확장해서 얘기를 하는가, 그 관계를 왜 커뮤니케이션과 연결시키는가, 그게 왜 의미라고 하는 부분하고 연결시키는가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2부는 여기서 마칠 텐데요. 쉬는 시간 하기 전에 한 2, 3분 정도 또 이야기를 나눌 게 있으시면 혹시라도. 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랑, 그러니까 제가 상대방에게 부여하는 의미랑 상대방이 저에게 느끼는 의미가 이렇게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거에 그때가 될 적에는 그 의미를 어느 쪽의 의미가 맞는지, 그게 네. 의미가 맞는지, 네. 그게 관계로 확장될 수가 있는지 그게 네. 좀 고민이거든요. 그렇죠. 네. 고민 막 하고 계세요. 자, 예를 들면 짝사랑, 그렇죠. 또는 외사랑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형태잖아. 나는 이 사람한테 사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사랑하고 돌려주지 않아. 이걸 뭐라고 정의해야 되죠? 짝사랑이라고 정의하면 되지. 근데 너무 슬프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때로는 폭력적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게 이 차이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네. 우리가 아까도 이제 암묵적으로 돼 있지만 명시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관계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건 되게 불안정해요, 대부분의 경우가. 관계는 쌍방으로 이제 수립돼서 공동의 의미라고 느껴지는 어떤 영역이 생겼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때는 잠정적으로 관계는 시도되거나 맺어지지만 안정적으로 구축되진 않아요. 그럴 때. 그래서 제가 앞에서 교섭적이라는 의미를 썼던가? 안 썼나? 네, 교섭적 사회행위라고 얘기할 때 영어에서 negotiation이라고 쓰는 교섭. 서로 만나서 뭔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딘가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럼 예를 들면은 자, 우리 남친 할까? 또는 여친 할까? 아니, 그냥 남사친 해. 슬프죠? 막, 우와! 슬픈데, 그래도 나는 얘가 좋아서, 그래도 이렇게라도 만나는 관계였으면 좋겠어. 하죠. 그러면 비교적 안정이 돼요. 네. 하지만, 나의 의미 부여는 사실 이거로 끝나지 않거든요. 언젠가 깨집니다. 남사친, 여사친은 안 남아요. 네. 즉, 대등하거나 균등하지 않은 살짝 서로 간에 이격이 돼 있는 그런 식의 의미 부여는 언젠간 반드시 뭔가를 무너뜨리거나 다른 의미로 이제 상충이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사실은 의미라는 건 뭐냐면 뒤에서 제가 3부에서도 좀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텐데 나의 의미와 너의 의미가 어느 하나가 완성되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3의 의미로 만들어집니다. 제3이 내가 의도한 거랑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섭이라고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는 나는 10만 원에 사고 싶고 저 사람은 5만 원에
저 사람 5만 원에 사고 싶고 나는 10만 원에 팔고 싶어. 일반적으로는 한 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게 교섭이잖아요. 그래서 내 의미와 저의 의미가 어느 하나로 결정되기보다는 제3의 의미로 보통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교섭적이라고 제가 표현한 거고요. 그게 이제 안정적 관계를 만들어내는데 대단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의미는 교섭되는 거다. 또는 어차피 의미라는 건 기본으로 교섭이다. 이 사례를 보면 사회적으로 볼 때 대단히 다양합니다. 가격 협상, 그렇죠. 경제적 커뮤니케이션이고요. 정치나 외교,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이죠. 권력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해서 특정한 형태를 언제나 만들어냅니다. 미디어적인 커뮤니케이션. 무언가가 던져지면 우리는 끊임없이 해석을 해요. 예전에 정보 전달 이론이라든가 뭐 해석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고 그 의도를 파악해서 우리는 그 의미대로 공유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이게 과거의 태도에 가깝습니다. 근데 지금의 태도는 훨씬 더 의미는 창조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교섭되는 것이다. 그러면 의미 교섭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어떤 성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나이대에 이르러 있느냐, 그렇죠? 문화적이거나 인종적인 배경이 어떤 것이냐, 무엇보다도 개인적 경험이 엄청나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 다 다르잖아요, 각자가. 그러니까 이게 소통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3강에서 얘기하게 될 게 커뮤니케이션의 실패인데 그때 딱 이걸로 시작할 거예요. 실패는 부자연스럽거나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다양한 교섭 요인들로 수많은 주관적인 의미들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모나드들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통의 의미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감히 생각하느냐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환상이고 가격도 환상이고 권력도 환상입니다. 단단한 실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죠. 하지만 그거는 나름의 안정화된 어떤 시스템들이 작동을 해서 대체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고 대체로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고 대체로 가격이 경제가 작동할 수 있게 해줘요. 그게 우리가 사회라고 부르는 굉장히 되게 포괄적인 어떤 의미의 저수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4강에서 얘기할 건데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의미가 처리돼야 돼요. 영어로 얘기하면 프로세싱 돼야 됩니다. 근데 의미는 일단 중요한 게 내 의미가 뭔지가 명확해져야 돼요. 재귀적이죠. 내 안에서 충분한 성찰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뭘 생각하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소통이 되겠어요? 누구 얘기하는 것 같죠, 지금? 예.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 권력이 주어져 있으니 막 얘기해도 돼.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외부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미치겠는 거죠. 왜? 그건 실체거든. 권력을 가진 자의 발언은 실체거든요. 상대를 고려한 기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의 연령, 상대의 나이나 연령 똑같은 거죠. 성별, 지역적 배경,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고려된, 내가 어느 정도 상대하고 소통하고 싶다면,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싶다면 아니라면. 이게 1차적 부호화인데요. 그게 뭐냐면 말을 비슷해야 되고, 글자가 비슷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입니다. 상호적인 개념, 그러니까 내 안의 개념이 먼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상호 공유될 수 있는 개념들을 형성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거 할 때 되게 좋은 것들이 바로 이른바 상징을 공유하는 시스템들이에요. 네. 이를테면 같은 기독교다, 같은 불교도다, 같은 이슬람교다, 같은 부산 출신이다. 이러면 상호적 개념이 되게 일찌감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면 굉장히 얘기가 잘 되죠. 그런데 이거 말고도 2차적 부호들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무의식이라든가 막 왜 잘 모르겠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분위기, 배경, 그다음에 그 각각의 어떤 상황의 맥락, 그의 묘한 태도, 이런 것들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다양한 의미들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주관적인 세계, 의미의 세계가 명확화되고 상대 또는 객관을 고려한 소통 가능한 형태의 부호와 안정적 시스템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또 복잡한 맥락과 상황들에 대한 어떤 눈치와 파악,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성공시키는 되게 중요한 장치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은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운, 분위기, 상태, 그리고 그 집단의 어떤 원활한 정보 공유의 어떤 측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작동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위험한 순간 전쟁 같은 거 이때는 소통 안 되거든요. 나살 자고 지금 미치겠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고 상대를 믿을 수 있고 이런 상태면 훨씬 더 소통이 원활해지죠. 그건 내가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같은 상태에서 소통 잘 안 돼요. 불안한데 어떻게 소통이 되겠어요? 하지만 태평성대 때는 다 해도 좋죠. 그래, 뭐 먹고 놀자, 뭐 이러면서 이제 되는 겁니다. 관용적이 되고 느긋해지고 이러는 거예요. 고깔에서 인심난다, 커뮤니케이션적으로 얘기하면 아무 말이나 다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또는 내가 무서운 상사한테 뭔가 허락을 받으려면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그의 심기도 좋아야 되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쇼펜하우어가 이제 의지의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 가지고 독서만을 할 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커뮤니케이션 이론으로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의지의 표상이다. 이게 되게 이제 의미가 있어요. 저한테는. 의도, 나의 의지를 표상화시킨 게 세계야. 세계가 의미가 되고 그 의미가 나한테 들어온 거라기보다 의지의 표상으로서 세계,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의지론적으로 세상을 대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고, 무의미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을 밖에서 보면, 그러니까 외부에서 관찰해 보면 얼마나 무의미 없고 보잘것없이 흘러가는지, 심지어는 그 안에서 들여다보더라도 얼마나 숨막히고 제정신없이 그렇게 흘러가는지 믿을 수 없을 정도다. 이들의 삶은 빛바랜 돈경이자 괴로움이며 보잘것없는 일련의 생각을 품고 인생의 사계를 거치며 죽음을 향해 꿈결처럼 허우적거리며 걸어간다. 저는 이 표현을 제일 사실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굉장히 잘 표현했다고 봐요. 동경이자 괴로움이며 사실은 생각이 있지만 보잘것없고 인생의 사계, 봄, 여름, 가을을 거쳐가며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그것도 꿈결처럼 허우적대면서. 이들은 태엽이 감기고는 왜 그런지 알지도 못하고 가는 시계의 태엽장치와 같다. 태엽장치 오렌지, 태엽시계 오렌지 같은 영화가 생각이 나죠. 쇼펜하우어는 굉장히 의지, 주체 이런 걸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계에 내가 주체적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의미 있게 만들어내지 않으면 정말로 무의미한 삶에 불과해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만큼 의지론적이고 이 사람만큼 막 세상을 적극적으로 대하고 의미를 부여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이것의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얼마나 그냥 무의미하게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것들이 많은가. 그리고 때로는 쓸데없이 보잘것없이 의미 부여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